휴가를 나가던 한 여군이 위병소 앞에서 부대를 순찰 중이었던 여성 최초의 해병대 투스타 사단장을 만나게 되었고, 폭행을 당해 얼굴에 상처가 있던 그녀의 모습을 본 장군이 부대를 찾아가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군부대를 개박살내고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람이 울었다. 소금기를 머금은 칼날 같은 바람이 서해의 최전방 진격도의 해안을 쉴 새 없이 핥히고 지나갔다. 파도 소리는 거대한 짐승의 그르렁거림처럼 낮고 끈질기게 어둠을 흔들었다. 민간인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인 이 섬은 지도 위에서만 존재하는 대한민국 서북쪽 끝에 외로운 돌덩이였다. 그러나 그 돌덩이는 국가의 심장을 겨눈 비수로부터 가장 먼저 피를 흘려야 할 운명을 짊어진 잠들지 않는 최전선이었다. 새벽 3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 진격도를 지휘하는 백룡사단의 사단장 차지수 소장은 전투와 끈을 고쳐매고 있었다. 해병대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투스타. 언론은 그녀에게 강철 나비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전장에서 나비처럼 유려하게 움직여 적의 심장을 강철처럼 꿰뚫는다는 의미였지만 그녀를 아는 이들은 그 별명이 그녀의 본질을 절반밖에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녀의 진짜 무서움은 화려한 전략이나 불같은 카리스마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의 눈동자 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의 편린을 찾아낼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는 서늘하고 집요한 고요함에 있었다. 사단장님, 이 시간에 어인일로. 당직 사령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채워졌다. 지휘 통제실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위장문이 하나 없는 단정한 전투복 차림의 차 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등장은 언제나 예고가 없었다. 보고서 속 활자 너머의 진짜 현장을 짜여진 각본이 아닌 날것의 현실을 그녀는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지휘관이었다. 바람 소리가 좋아서. 해안 경계에 이상은 없나?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밤을 새워 긴장 속에 서 있을 초병들에 대한 염려와 지휘관으로서의 책무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현재까지 특이 동향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한번 돌아보지. 사단장의 불시 순찰. 그것은 진격도 장병들에게 익숙하면서도 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사단 내 가장 으슥하고 허름한 곳, 가장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곳으로 향하곤 했다. 오늘은 삼중대가 맡은 동쪽 해안 초소였다. 지프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비포장도로를 달렸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온통 무채색의 그림자뿐이었다. 이따금씩 바람에 실려오는 비릿한 갯내음만이 이곳이 세상의 끝자락에 매달린 섬이라는 사실을 실감케 했다. 초소에 도착했을 때 근무 교대를 위해 잠시 대기하고 있던 한 병사가 차 소장의 눈에 들어왔다. 이제 막 하사 계급장을 단지 반년 남짓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의 여군. 윤하늘 하사. 내일 아침이면 6개월 만에 정기 휴가를 나간다는 보고를 받은 터였다. 가족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어야 할 그녀의 얼굴은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알아챌 수 있을 만큼 굳어 있었다. 차 소장은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초소의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그녀의 어깨 위 소장 계급장을 순간 밝혔다. 윤 하사는 거의 경기를 일으킬 듯한 동작으로 부동자세를 취했다. 충성. 하사 윤하늘, 근무 교대 대기 중 이상 없습니다. 목소리는 컸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차 소장은 대답 대신 그녀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발견했다. 왼쪽 뺨 관자놀이 아래쪽에 희미하게 번져있는 시퍼런 자국을. 화장으로 덧칠해 가리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지만 어둠과 빛의 경계에서 그 상처는 자신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악의가 남긴 폭력의 명백한 흔적이었다. 얼굴은 어쩌다 그런가. 차 소장의 목소리는 나직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이 윤 하사의 심장을 더욱 세게 옥죄었다. 아, 그게 어젯밤에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초소 계단에 부딪혔습니다. 준비된 대답. 너무나 전형적이고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변명이었다. 차 소장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윤하사의 불안한 동공과 파르르 떨리는 입술, 필사적으로 평정을 가장하려는 안간힘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을 채웠다. 다시 묻지. 얼굴, 어쩌다 그런 건가? 이번에는 목소리에 얼음 같은 냉기가 섞여 있었다. 윤하사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얼굴이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공포, 그러나 동시에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절박한 희망. 두 개의 감정이 그녀의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차 소장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자신의 장갑 낀 손을 들어 윤하사의 멍든 뺨을 아주 조심스럽게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감쌌다. 그 손길에는 어떤 위압도 신문도 없었다. 오직 상처받은 부하를 향한 지휘관의 순수한 연민과 아픔만이 담겨 있었다. 아프겠군. 그 한마디에 윤하늘 하사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다. 한 번 터져나온 눈물은 본물처럼 쏟아졌다. 강철처럼 버티고 있던 모든 방어벽이 그 따뜻한 손길과 나직한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녀의 흐느낌은 지난 몇 달간 겪어야 했던 고통과 수치, 절망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차 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프 뒷좌석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차 안은 바깥에 칼바람이 닿지 않는 작지만 안전한 공간이었다. 차 소장은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차를 건넸다.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윤하사는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선임인 백유라 상사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인격 모독적인 발언과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 행위는 일상이었다. 문제는 백 상사가 중대장인 최민준 대위와 연인 관계라는 사실이었다. 최 대위는 백 상사의 만행을 묵인하고 비호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 중대는 최 대위와 백 상사의 사적인 왕국이었고 그들의 눈밖에 난 부대원들은 예외 없이 지옥을 경험해야 했다. 윤하사의 멍은 백 상사가 자신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휴가 전날 밤 모두가 잠든 생활관 구석에서 무자비하게 폭행한 결과물이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해병대에 어울리지 않는 나약한 인간이라서 그래서 더 잘하려고 더 완벽해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윤하사의 목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그 안의 절망은 더욱 깊어 보였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괴롭히는 걸 즐기는 거였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최민준 대위님께 보고도 드렸지만 돌아온 건 선임 말 잘 들어라.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날 밤 백유라 상사에게 끌려가 감히 중대장님께 고자질을 해? 라며 더 심하게 맞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차 소장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썩어버린 환부를 직접 마주한 외과 의사의 비정한 결의와도 같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누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정말 목숨을 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하사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그녀의 어깨는 작은 새처럼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다. 차 소장은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주먹을 조용히 말아주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응시했다. 저 어둠처럼 깊고 끈질기게 부대의 가장 약한 곳에 부패와 폭력의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다. 자신이 매일같이 강조하던 전우회와 해병대 정신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얼마나 지났을까? 차 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하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울지 마라. 이제부터 우는 건 내 몫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확신을 담고 있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부대 모두의 뼈에 새기게 만들겠다. 그 약속은 진격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그날 새벽 진격도의 바람은 유난히 더 차고 거칠게 울부짖고 있었다. 그것은 곧 닥쳐올 거대한 정화의 전주곡이었다. 유난을 하사의 고백이 끝났을 때 동쪽 하늘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색이 사라진 오직 짙은 남색과 검은색만이 존재하는 시간. 차지수 소장의 머릿속은 그 어떤 때보다 차갑고 명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감상이나 분노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지금부터는 속도전이었다. 부패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기 전에, 증거들이 사라지기 전에,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지프는 사단장 관사가 아닌 지휘통 제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차 소장은 뒷좌석에 앉은 윤 하사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너는 내 지시만 따른다. 누구와도 연락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겠나? 윤 하사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러나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거대한 파도에 몸을 실은 조각배였다. 자신을 이끄는 것이 해병대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라는 사실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지휘통제실에 도착하자마자 차 소장은 보안 회선을 통해 두 군데로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는 사단 의무대장이었다. 나 차지수다. 지금 당장 사단 의무대 내 가장 안전하고 외부와 격리된 1인실을 확보하도록. 내가 보낼 환자는 단순 환자가 아니다. 특급 보안 사항이며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의 면회도 연락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군의관 1명을 제외한 모든 의료진의 접근도 통제한다. 이건 명령이다. 수화기 넘어 의무대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차 소장은 용건만 전하고 끊었다. 두 번째 전화는 헌병대장 김진혁 중령에게 연결되었다. 김중령은 차 소장이 사단장으로 부임하면서 직접 발탁한 인물로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이자 한번 목표를 정하면 집요하게 파고드는 능력이 탁월한 수사관이었다. 김중령, 지금 즉시 자네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수사관 5명만 비상 소집하게. 복장은 사복, 이동은 개인 차량 이용. 10분 내로 내 지휘통제실로 집결하도록. 보안은 생명이다. 김진혁 중령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사단장의 목소리에 실린 강철 같은 무게만으로도 이것이 진격도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사건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사복 차림의 헌병대 수사관들이 하나둘 지휘통제실로 모여들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운 냉랭하고 비장한 공기에 저절로 입을 다물었다. 차 소장은 윤하늘 하사를 그들 앞에 세웠다. 그리고 그녀의 멍든 뺨을 가리키며 지난 1시간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했다. 백유라 상사의 폭행, 최민준 대위와의 관계, 그리고 부대 내의 만연한 폭력과 부조리. 수사관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특히 백유라 상사와 최민준 대위는 평소 품행이 방정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간부들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단장의 확신에 찬 눈빛과 살아있는 증거인 윤 하사의 존재 앞에서 그들의 상식은 산산조각 났다. 차 소장은 작전 지도를 펼쳤다. 작전 개시 시각은 오늘 새벽 5시 정각. 2개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한다. 김중령, 자네는 어팀을 이끌고 여군 생활관으로 진입, 백유라 상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관물대를 포함한 개인 물품 일체를 압수한다. 저항이 있더라도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는 최소화하되 증거 인멸 시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그녀의 손가락이 지도의 다른 한 점을 가리켰다. B팀은 3중대 막사로 이동, 최민준 대위의 중대장실을 급습한다. 마찬가지로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사무실 내 모든 서류와 개인 컴퓨터, 휴대전화를 압수한다. 두 사람을 절대 분리된 공간에 격리시켜 서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 체증하도록. 질문 있나?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작전은 완벽하게 계획되었고 목표는 명확했다.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새벽 4시 50분.
진격도의 대부분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복 차림의 헌병 수사관들은 소리 없이 여군 생활관과 삼중대 막사 주변에 잠복했다. 그들의 손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차 소장의 지시로 당직 사령은 한밤중에 군 판사를 깨워 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이다. 정확히 새벽 5시. 김진혁 중령의 손짓과 함께 두 개의 팀이 거의 동시에 목표 지점으로 진입했다. 여군 생활관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잠에 취해 있던 여군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비명을 질렀지만 김중령의 헌병대다. 모두 움직이지 마. 라는 외침에 얼어붙었다. 백유라 상사는 자신의 침상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사관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관물대로 손을 뻗었지만 이미 다른 수사관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백유라 상사, 직권 남용 및 가혹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동안 그녀의 관물대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고가의 명품 시계와 금팔찌, 부대원들에게 상납받은 것으로 보이는 상품권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물이 발견되었다. 낡은 가죽 커버의 수첩. 그 안에는 날짜별로 부대원들의 이름과 함께 눈빛 불량 의오점, 대답 속도, 느림 의식점과 같은 자의적인 벌점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부대원들을 통제하고 괴롭혀왔는지를 증명하는 부패의 심장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같은 시각 삼중대 막사에서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최민준 대위는 자신의 중대장실에서 야간 근무 보고서를 검토하는 척하며 누군가와 다급하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들이닥친 수사관들을 보고 그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들 지금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그러나 수사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팔을 제압했다. 그의 책상 서랍에서는 백상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보이는 고가의 연극 티켓과 레스토랑 초대권 그리고 선물 영수증들이 발견되었다. 둘의 부적절한 관계와 공모 정황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백유라 상사와 최민준 대위는 각각 다른 차량에 태워져 헌병대로 압송되었다. 그들이 사라진 부대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혼란에 빠졌다. 소문은 꼬리를 물고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헌병대 취조실에 아무도 부르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온 것이다. 백유라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던 다른 여군 부사관 3명이었다. 그녀들은 밤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고민하다가 이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자발적으로 증언에 나선 것이었다. 백 상사는 저희를 자신의 개인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빨래와 청소는 기본이었고 심지어 자신의 부모님께 보낼 선물을 대신 고르고 포장하게 했습니다. 최민준 대위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백 상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저희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들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다. 유난을 하사의 진술을 뒷받침하고도 남는 살아있는 증거들이었다. 김진혁 중령은 그녀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이 사건이 단순히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닌 부대 내에 깊숙이 뿌리내린 구조적인 문제임을 확신했다. 차지수 소장은 지휘통제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부패의 심장을 향한 기습은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썩어버린 심장을 도려내고 그 과정에서 터져나올 피와 고름을 온 부대원들이 직접 목도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진격도의 가장 길고 혹독한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전 9시. 진격도 사단의 대강당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사단 소속의 모든 간부, 장교와 부사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집되었다. 새벽에 있었던 헌병대의 기습적인 체포 작전은 이미 부대 전체에 파다하게 퍼진 후였다. 모두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불안과 호기심 그리고 일말의 공포가 뒤섞인 공기가 묵직하게 강당을 짓눌렀다.
강단 위에는 마이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윽고 강당 뒷문이 열리고 차지수 소장이 들어섰다. 전투화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강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위압감 대신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부끄러움이 어려 있었다. 그것은 모여있는 간부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마이크 앞에 선 차 소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강당을 가득 메운 얼굴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간부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그녀의 입이 열렸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강당 전체를 장악할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단장으로서가 아닌 같은 제복을 입은 한 명의 해병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약함의 떨림이 아니었다.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의 파고가 만들어내는 진심의 떨림이었다. 어젯밤 이 부대에서 한 병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의 총탄에 맞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동료의 폭력에 지휘관의 방관에 절망하여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병사의 멍든 얼굴에서 썩어가는 우리 백룡사단의 맨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강당 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부끄러움. 사단장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분노나 질책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간부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우리는 해병대입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 자부심 하나로 오늘을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우리의 그 강인함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약한 동료를 짓밟고 권력에 아부하고 불의를 보고도 눈 감기 위해 우리가 그토록 혹독한 훈련을 견뎌낸 것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우리는 강하기 위해 이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이 백룡사단에서 부여받은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한 자, 동료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은 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동조한 자는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사자후와도 같았다. 그녀의 진심 어린 질책과 부끄러움의 고백은 강당 안의 모든 간부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무거운 파동으로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과오를 떠올렸고 어떤 이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거대한 바위 같던 부대의 낡은 관습과 침묵의 카르텔에 비로소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한편 헌병대에서는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었다. 김진혁 중령은 압수된 증거물들을 바탕으로 수사관들에게 세부 임무를 배당했다. 백유라 상사의 수첩에 적힌 벌점 기록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대조하는 팀, 압수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복원하는 팀, 그리고 두 사람의 계좌를 추적해 부당한 금품 수수 정황을 파악하는 팀으로 나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1차 조사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김중령은 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 그는 부대 내에 만연한 부조리의 뿌리까지 파헤쳐낼 작정이었다. 차지수 소장은 강당 연설을 마친 뒤 최민준 대위와 백유라 상사가 각각 격리되어 있는 헌병대 별실로 향했다. 먼저 최민준 대위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차 소장을 보자마자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사단장님, 이건 명백한 함정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백 상사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을 왜 저에게까지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까? 차 소장은 그를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함정? 자네가 지휘하는 중대에서 병사가 피멍이 들도록 맡고 있었는데 중대장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나? 자네의 무능과 방관이 괴물을 키운 걸 아직도 모르겠나? 그녀는 책상 위에 연극 티켓과 선물 영수증들을 던졌다. 이건 뭔가? 부하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시간에 연애 노름으로 부대를 사유화한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최 대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어서 백유라 상사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뻔뻔했다. 증거 있습니까?
그깟 멍 하나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세워도 되는 겁니까? 윤하늘, 그 애가 원래부터 나약하고 부대 생활에 적응 못하던 애입니다. 차 소장은 그녀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방관도 공범이지만 직접 가해를 저지른 자의 죄는 더 무겁다. 내가 동료에게 휘두른 폭력은 해병대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한 반역 행위나 다름없다. 그녀는 김진혁 중령에게 눈짓했다. 김중령은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내까짓게 하사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나? 내가 여기서 나가라고 하면 너는 그냥 짐 싸서 나가야 하는 년이야, 알아들어.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다른 피해자가 공포에 떨며 몰래 녹음해두었던 백상사의 폭언이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끝까지 기세등등하던 백유라 상사의 얼굴이 급격하게 창백해졌다. 핏기가 가시고 동공이 흔들렸다. 그것은 그녀의 죄를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자신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차 소장은 더 이상 그들을 볼 가치도 없다는 듯 몸을 돌려 방을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백룡사단은, 아니 해병대는 여기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그녀는 김진혁 중령에게 지시했다. 오늘부로 사단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정화 작업을 시작한다. 모든 부대원의 소원 수리를 익명으로 다시 받고 전 생활관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숨겨진 폭력과 부조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전쟁 선포와도 같았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낡고 부패한 관습과의 전쟁. 침묵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적과의 싸움. 차지수 소장은 그 전쟁의 선봉에 설 것을, 그리고 기꺼이 그 모든 책임을 짊어질 것을 다짐했다. 진격도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두꺼운 구름 사이로 아주 가느다란 빗줄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차지수 사단장이 선포한 정화 작업은 마른 들판에 던져진 불길처럼 진격도 전체로 번져나갔다. 김진혁 중령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은 더 이상 특정인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부대 내에 숨어있는 모든 어둠 그 자체였다. 수사관들은 모든 중대와 생활관을 이잡듯 샅샅이 훑었다. 그들의 손에는 압수수색 영장뿐만 아니라 사단장이 부여한 성역 없는 조사라는 절대 권한이 들려 있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낡은 창고 구석에서는 이유 없이 망가진 후임병들의 개인 물품들이 발견되었다. 생활관 침상 매트리스 밑에서는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피눈물 섞인 일기장이 나왔고, 화장실 천장 안쪽에서는 주먹으로 수없이 내리친 듯한 혈흔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들은 침묵 속에 골마 터지고 있던 폭력의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사건은 더 이상 백유라 상사와 최민준 대위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진격도라는 섬 전체가 오랫동안 알아온 깊은 병을 수면 위로 토해내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다른 행동 양태를 보였다. 헌병대 취조실 최민준 대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대신 모든 책임을 백유라 상사에게 떠넘기며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저는 백 상사에게 휘둘렸을 뿐입니다. 그녀의 집착이 너무 심해서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부대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그녀의 비위를 맞추며 어떻게든 중대를 평화롭게 이끌어가려 했던 것뿐입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사단장님. 그의 비겁한 변명을 듣는 김진혁 중령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반면 다른 취조실의 백유라 상사는 여전히 도끼를 품고 있었다. 그깟 쪽지 몇 개, 일기장 쪼가리로 사람을 살인자 취급하는 겁니까? 군대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입니다. 강하게 키우려다 보면 윽박지를 수도 있고 손이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저 역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녀의 궤변은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김진혁 중령이 들고 온 것은 한 뭉치의 서류였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밤을 새워 복원해낸 그녀와 최민준 대위가 나눈 메신저 대화 기록이었다. 최민준, 오늘 윤하늘이 훈련 때 표정 안 좋던데. 백 상사가 관리 좀 해줘야겠어. 백유라 걱정 마십시오, 중대장님. 오늘 밤에 아주 군기가 뭔지 제대로 가르쳐 놓겠습니다. 최민준 역시 백 상사밖에 없어. 내일 맛있는 거 사줄게.
백유라, 김일병, 저놈은 눈빛이 마음에 안 듭니다. 주말에 외박 자르겠습니다. 최민준 알아서 해. 백 상사 판단이 곧 내 판단이야. 대화 기록은 명백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연인 관계나 방관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부대원들을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며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괴롭힐지 의논하고 계획한 명백한 공범이었다. 최민준 대위가 백유라 상사의 폭력을 부추기고 백 상사는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던 것이다. 김진혁 중령이 대화 기록을 그녀의 눈앞에 펼쳐 보였을 때 백유라 상사의 얼굴에서 마침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도끼 서렸던 입술은 파르르 떨리다 힘없이 벌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그리고 추악하게 걸려들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과 오만은 산산조각 나 먼지처럼 흩어졌다. 이 소식은 전광석화처럼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쇠창살 같던 침묵의 카르텔이 마침내 깨지는 순간이었다. 차지수 사단장의 연설이 뿌린 씨앗이 이제야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장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정말 바뀐다. 사단장님이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그 믿음은 작은 용기가 되어 번져나갔다. 놀라운 일은 사단장실과 헌병대 앞에서 일어났다.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려는 병사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 중에는 과거의 피해자도 있었지만 방관자 혹은 가해자였던 이들도 있었다. 수십 년 된 고참 원사부터 이제 갓 자대에 배치된 이등병까지 계급도 나이도 다양했다. 한 상사는 울먹이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저도 과거의 후임들을 때리고 얼차려를 줬습니다. 그게 해병대의 전통인 줄 알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차 소장은 이 현상을 증언 릴레이라 명명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회복 프로그램을 이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목표는 처벌이 아니었다. 골마 터진 환부를 모두 드러내고 햇볕에 소독하고 새살이 돋게 하는 것이었다. 사건의 파장은 국방부까지 흔들었다. 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국방부 직속 인권조사관들이 진격도로 급파되었다. 몇몇은 사단장의 권한을 침범하려는 의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차 소장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모든 수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방부 조사팀의 협조를 요청하며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간섭하려던 이들조차 입을 다물고 그녀의 조력자로 돌아섰다. 결국 모든 증거 앞에서 최민준 대위와 백유라 상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서에 서명했다. 그들의 서명은 진격도를 지배하던 어두운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용기의 파도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부대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것은 파괴의 파도가 아니었다. 낡고 부패한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땅을 드러낼 정화의 파도였다. 새로운 백룡의 포효가 마침내 진격도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수사의 광풍이 잦아들자 진격도는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아침처럼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과거의 무기력한 침묵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건강한 긴장감이 감도는 고요였다. 차지수 소장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부서진 것을 치우는 것을 넘어 새로운 집을 지어야 했다. 그녀는 국방부와의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화면 너머에는 별들이 질비한 국방부의 최고 지휘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몇몇은 이번 사태를 해병대 전체의 수치로 여기며 조용히 덮고 넘어가길 바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차 소장은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보고에 앞서 이번 사태의 모든 지휘 책임을 통감하며 해병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사죄드립니다. 그녀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어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진정한 명예는 문제를 덮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도려낼 때 비로소 세워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녀는 진격도에서 벌어진 일들과 수사 결과를 가감없이 보고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클린 해병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구체적인 실행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첫째, 지휘관 인권 책임제 도입. 부대 내 폭력 및 부조리 발생 시 해당 지휘관의 진급 및 평가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부여하는 제도였다. 둘째, 사단장 직속의 익명 제보 시스템 전면 개편. 기존의 소원 수리함이 아닌 스마트폰 앱을 통한 24시간 익명 보장 제보 채널 구축. 셋째, 체험형 인권 교육 의무화. 가해자와 피해자, 방관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는 역할극을 통해 폭력의 상처를 공감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군대는 적과 싸우는 곳이지 전우와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강한 군대는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 위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진격도에서 시작된 이 변화를 전군으로 확산시켜 주시길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몇몇 보수적인 장성들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스쳤다. 그러나 그녀의 논리 정연한 보고와 확신에 찬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진심 어린 열정에 대다수의 지휘관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의 제안은 시범 운영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 통과되었다. 그것은 군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첫걸음이었다. 회의를 마친 차 소장은 곧장 군 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윤하늘 하사를 비롯해 이번 사태를 통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상처를 고백한 피해 병사들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장군 계급장을 뗀 평범한 선배의 모습으로 병실에 들어섰다. 억지로 웃으며 경례를 붙이는 병사들을 일일이 안아주었다. 다 내 잘못이다.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겪는 동안 나는 책상에 앉아 보고서만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너희들이 보여준 용기가 우리 백룡사단을 죽어가던 해병대를 구했다.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맙다. 진심이 담긴 사과와 감사. 그 어떤 보상이나 훈장보다 더 큰 위로였다. 병사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그 눈물은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응어리를 씻어내고 있었다. 병실을 나서는 차 소장을 향해 병사들은 일제히 말없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상급자에 대한 의무적인 경례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신뢰의 표시였다. 부대로 복귀한 그녀는 곧바로 부대 문화개혁 태스크포스의 출범을 알렸다. 건축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심리학자들이 포함된 민간 전문가들이 군으로 들어왔다.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던 개방형 생활관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설계가 시작되었고 익명제보 앱 개발이 착수되었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에 외부의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윤하늘 하사는 정밀 검사 결과 신체적인 후유증은 크지 않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초기 판정을 받았다. 군의관은 장기 요양과 꾸준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차 소장은 그녀에게 무기한의 특별 휴가를 명했다. 그리고 휴가를 떠나기 전날 밤 그녀에게 직접 쓴 손편지를 건넸다. 그 편지의 마지막 구절은 이러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의 깊이만큼 우리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두려움은 모두 이곳에 내려놓고 이번 휴가는 온전히 너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길 바란다. 돌아올 때 너는 더 강해져 있을 것이다. 나 또한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지휘관이 되어 있겠다. 이것은 강철 나비의 서약이다. 편지를 읽는 윤하늘 하사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차가운 강철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희망,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진격도는 여전히 바람이 거셌지만 부대를 감돌던 공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훈련의 강도는 줄지 않았지만 불필요한 고함과 욕설이 사라졌다. 선임들은 후임들의 눈치를 보는 대신 그들의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던 벽이 허물어지고 서툴지만 건강한 소통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다. 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윤하늘 하사는 모두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전역을 신청하거나 혹은 조용한 보직으로 옮겨갈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차지수 소장은 전 부대원이 모인 자리에서 윤하늘 하사를 해병대 인권교육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그녀의 전투복 가슴에는 용기, 거짓을 이기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푸른색의 특별한 배지가 달렸다.
윤하늘 하사가 보여준 작은 용기는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이제 우리 백룡사단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차 소장의 말에 부대원들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윤 하사는 수줍어하면서도 이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아픔을 이겨낸 사람 특유의 단단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홍보대사가 된 윤하늘 하사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거창한 구호나 교육 대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아직도 많은 전우들이 자신의 아픔을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처벌이나 신고가 아닌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줄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용기 카페였다. 부대 복지회관의 한쪽 구석 버려져 있던 공간이 아늑한 휴식처로 탈바꿈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다. 커다란 코르크보드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소파 몇 개,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색색의 메모지와 펜이 전부였다. 규칙은 단 하나. 익명으로 쓰고 익명으로 답장하기. 처음 며칠간 코르크보드는 텅 비어 있었다. 모두들 낯선 공간을 힐끗거리기만 할 뿐 선뜻 메모지를 집어들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작은 메모지 하나가 보드에 붙었다. 집에 계신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메모지 옆에는 2개의 다른 메모지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누구나 다 그래. 나도 어젯밤에 엄마 꿈 꿨다. 힘내라 전우야.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밤에 보초 서주는 덕분에 우리가 편히 자는 거야. 고맙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용기 카페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코르크보드는 금세 빼곡하게 채워졌다. 훈련이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 선임과의 사소한 오해,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야기,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 옆에는 어김없이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답장들이 달렸다. 용기 카페는 단순한 소통 공간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거는 마침내 단죄되었다. 군사법정 최종 공판에서 백유라 상사는 상습 폭행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징역형과 함께 불명예 전역을 선고받았다. 최민준 대위 역시 지휘 책임 방기와 공모 혐의가 인정되어 계급이 강등되고 실형을 살게 되었다. 그들의 추락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용기 카페의 이야기는 부대를 넘어 군 전문 신문 기자의 눈에 띄었다. 진격도의 작은 기적, 익명의 용기가 부대를 바꾸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해병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기피 현상이 줄고 오히려 해병대에 지원하려는 청년들의 문의가 늘어나는 놀라운 일까지 벌어졌다. 어느 날 저녁 차지수 소장과 윤하늘 하사는 용기 카페의 코르크보드 앞에 나란히 섰다. 형형색색의 메모지들이 마치 따뜻한 모자이크처럼 보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차 소장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봐라. 용기는 이렇게 전염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너였다. 윤 하사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용기, 거짓을 이기다 배지를 조용히 매만졌다. 그녀의 멍든 뺨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해병대 전체를 그리고 대한민국 군 전체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다. 진격도의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부대 곳곳에 설치된 피드백 키오스크는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니었다. 병사들은 식단에 대한 불만부터 훈련 방식에 대한 건의까지 스스럼 없이 자신의 의견을 쏟아냈다.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의견이 익명으로 처리됨에도 불구하고 사단장인 차지수 소장이 매주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게시한다는 사실이었다. 부대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피가 돌기 시작했다. 훈련의 풍경도 달라졌다. 악과 깡을 강요하던 고함 대신 전후 확인, 장비 이상 유무 보고 같은 구체적이고 안전을 중시하는 구호가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다. 수십 년간 굳어진 해병대의 낡은 관습은 생각보다 깊고 완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변화의 바람이 거셀수록
보이지 않는 저항 역시 꿈틀거리고 있었다. 저항은 주로 잔뼈 굵은 고참 부사관들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그들은 백유라 상사처럼 부패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겪어온 혹독한 훈련 방식만이 진짜 해병을 만든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차지수 사단장의 개혁은 해병대의 엄격한 군기를 해이하게 만들고 병사들을 나약한 애송이로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불만은 사적인 자리에서 술안주처럼 오르내리며 변화의 동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차지수 소장은 이 흐름을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문제를 회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결심했다. 주말 그녀는 모든 간부들을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를 소집했다. 계급장을 떼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였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중 해병대에서만 20년 넘게 복무한 박 원사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인 줄 아오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젊었을 적 겪었던 훈련과 기합은 분명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단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요즘 병사들은 너무 쉽게 힘들다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키워서야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해병대의 야전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의 말은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고참 간부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차지수 소장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박 원사의 눈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우려에 공감한다는 듯 부드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박 원사님의 우려와 해병대를 사랑하는 마음에 깊이 동감합니다. 원사님께서 바치신 청춘과 헌신이 지금의 해병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저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전혀 다른 톤으로 그러나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전통이라는 이름이 폭력의 동의어가 되는 순간 우리의 정신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일 뿐입니다. 강당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은 구타나 악습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헌신,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회입니다. 전우를 때리고 모욕해서 얻는 강인함은 모래성처럼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는 가짜 강함일 뿐입니다. 진짜 강함은 서로를 믿고 지켜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주에 있을 천마봉 고지 점령 훈련 계획을 스크린에 띄웠다. 천마봉은 진격도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역대 훈련에서 부상자가 나오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 간부들의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다음 주 우리는 천마봉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목표는 단 하나.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완수하는 것입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기록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출발한 모든 대원이 무사히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우리의 새로운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훈련 당일 천마봉의 날씨는 험악했다. 그러나 훈련에 임하는 병사들의 모습은 과거와 달랐다. 서로의 전투와 끈을 묶어주고 방탄 헬멧을 점검해주며 괜찮냐고 묻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훈련 중 한 병사가 아찔한 절벽 로프 코스에서 발을 헛디뎠다. 과거 같았으면 욕설과 고함이 날아왔을 상황.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바로 뒤에 있던 분대장이 즉시 자신의 몸으로 추락을 막았고 다른 분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달려들어 그를 끌어올렸다. 그들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그들은 역대 최고 기록보다 1시간이나 늦게 목표 고지를 점령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나오지 않았다. 찰과상 하나 입은 병사조차 없었다.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진짜 전우회에서 비롯된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박 원사의 굳은 얼굴에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분대원들을 둘러보았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완주해낸 그들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진짜 해병 정신을 발견했다. 훈련을 마친 병사들 앞에 선 차지수 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속도는 언제든 다시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잃은 전우는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은 오늘 해병대가 무엇으로 강한지를 증명해냈다. 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그녀의 말에 박원사는 자신도 모르게 가장 먼저 박수를 치고 있었다. 전통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모래성이 마침내 새로운 파도 앞에서 허물어지고 있었다. 진격도의 변화는 더 이상 섬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용기 카페와 부상자 없는 고강도 훈련의 성공 사례는 군 안팎으로 퍼져나가며 해병대에 대한 인식을 뿌리부터 바꾸고 있었다. 해병대는 이제 폭력과 공포의 상징이 아닌 혁신과 소통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선 윤하늘 하사는 더 큰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익명의 메모지 뒤에 숨어있던 이야기들을 이제 양지로 끌어내고자 했다. 바로 용기 카페 공개 토크쇼였다. 사단 대강당에서 누구나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얼굴을 보고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토크쇼 당일 강당은 빈자리 없이 꽉 찼지만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아무도 선뜻 무대로 나서지 못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해병대원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다. 그때였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무대로 걸어나간 사람은 천마봉 훈련 이후 차 소장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된 박원사였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의 빛나는 무공훈장 이야기가 아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등병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다. 제가 처음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매일 밤 어머니를 그리며 울었습니다. 훈련이 무서웠고 선임들의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사실 아주 나약한 겁쟁이였습니다. 장래가 술렁였다. 해병대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충격 그 자체였다. 저는 제가 겪었던 두려움을 강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후임들에게 똑같이 대물림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 때문에 상처받았을지 모를 모든 후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과 사과는 굳게 닫혀있던 댐의 수문을 열어젖혔다. 그를 시작으로 수많은 장병들이 무대로 올라왔다. 훈련 중에 실수를 고백하는 장교, 동료와의 갈등을 털어놓는 부사관, 외로움을 호소하는 신병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 위로 비난이 아닌 따뜻한 격려의 박수가 쏟아졌다. 강당은 거대한 치유의 공간이 되었다. 차지수 소장은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몇 주 후 백룡사단은 그들의 변화를 증명할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다. 다른 부대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합동 상륙 훈련이었다. 훈련이 시작되자 다른 부대들은 예전 방식 그대로 고함과 압박으로 병사들을 몰아붙였다. 긴장한 병사들의 실수가 이어지고 지휘 체계는 삐걱거렸다. 그러나 백룡사단은 달랐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지휘관의 명령은 간결했고 병사들은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했다. 상륙 장갑차 한 대가 갯벌에 빠져 기동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다른 부대였다면 책임자를 문책하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다. 하지만 백룡사단은 달랐다. 즉시 공병 부대와 협력하여 우회로를 개척하고 남은 병력들이 임무를 분담해 지체 없이 목표 지점으로 향했다. 위기를 해결하는 능력, 즉흥적으로 협력하는 팀워크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훈련을 총지휘하던 합참의장의 망원경이 줄곧 백룡사단의 움직임을 좇고 있었다. 그는 옆에 선 부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저 부대는 살아있군.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 결국 백룡사단은 가장 압도적인 성과로 훈련을 마쳤다. 훈련 강평 자리에서 합참의장은 이례적으로 차지수 사단을 따로 일으켜 세웠다. 이번 훈련의 MVP는 백룡사단이다. 뛰어난 전투 기술 때문만이 아니다. 내가 본 것은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진정한 강군의 모습이었다. 차지수 사단장, 훌륭한 부대를 만들었소. 최고 지휘관의 극찬에 백룡사단 장병들의 가슴은 뜨거운 자부심으로 벅차올랐다. 그날 밤 훈련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야영지에서 차 소장은 윤하늘 하사를 조용히 불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수많은 훈련과 작전을 함께한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시계였다.
용기는 끝없이 번져나가는 것이다. 내가 그 시작이었다. 유난을 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아들었다. 작은 용기의 씨앗이 이제는 꺾이지 않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었다. 합동 상륙 훈련에서의 압도적인 성공은 차지수 소장을 전국적인 스타로 만들었다. 언론은 그녀를 전쟁의 여신, 혁신의 아이콘이라 칭송했고 군 내부에서는 그녀의 리더십을 분석하는 세미나가 열릴 정도였다. 마침내 국방부로부터 그녀를 중장으로 진급시키겠다는 공식 추천서가 도착했다. 해병대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 탄생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모두가 그녀의 영전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차 소장의 결정은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국방부의 제안을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보류했다. 합참의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장군에게 별 하나를 더 다는 영광보다 이제 막 뿌리내리기 시작한 이 땅을 더 단단히 다지는 것이 지금의 제게 주어진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진급은 저보다 이곳 진격도의 모든 장병들이 받아야 할 훈장입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권력과 명예가 아닌 자신의 병사들과 시작한 변화에 대한 진정한 책임감의 발로였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보다 이제 막 새싹을 틔운 개혁의 뿌리가 완전히 내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 그해 겨울 진격도에는 관측 사상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다. 하룻밤 사이에 섬 전체가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에 파묻혔고 외부로 통하는 모든 길이 끊겼다. 진격도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일부 건물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될 위험에 처했고 보급로가 끊겨 식량과 연료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것은 총성 없는 전쟁, 자연과의 생존 투쟁이었다. 차지수 소장의 지휘 통제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녀의 명령은 단호하고 명확했다.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이번 고립 상황을 극복한다. 지금부터 우리의 생존 수칙은 단 하나, 동료를 살피는 것이다. 동료를 살리는 길이 곧 우리가 사는 길이다. 전 장병이 제설 작업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강제 동원된 노동이 아니었다. 혹한 속에서 서로의 방한 장비를 챙겨주고 뜨거운 물을 나눠 마시며 교대 시간을 철저히 지켜가며 동료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살폈다. 힘이 좋은 병사는 얼어붙은 눈더미를 깨고 손재주가 좋은 병사는 낡은 장비를 수리했다. 의무병들은 부대 곳곳을 누비며 동상 환자가 발생하는지 확인했다. 그들은 적과 싸우는 대신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제설 작업 중 고립된 민간인 노부부를 구출하고 무너질 위험에 처한 축사를 보수해주는 등 그들의 활약은 부대 울타리를 넘어 섬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 모든 과정은 폭설 때문에 섬에 고립되었던 한 신문 기자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며칠 후 마침내 고립이 풀리고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된 기사의 제목은 해병대 정신 동료를 구하다였다. 적을 무찌르는 용맹한 해병대의 모습이 아닌 혹한 속에서 서로를 보듬고 약자를 지키는 그들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그 어떤 전투 승리보다 더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유난을 하사는 자신의 새로운 길을 결심했다. 그녀는 차지수 소장을 찾아가 부사관 학교의 교관 시험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제가 겪었던 아픔과 이곳에서 배운 새로운 해병대 정신을 이제 막 해병이 되려는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잘못된 전통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진짜 전통을 처음부터 가르치는 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차 소장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훌륭한 생각이다. 내가 겪은 아픔이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해병대의 미래를 너에게 부탁한다. 며칠 뒤 사단 지휘부 회의실 중앙 벽면에 걸려있던 역대 사단장들의 초상화가 모두 복도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액자 하나가 새로 걸렸다. 폭설 속에서 흙과 눈으로 범벅이 된 채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백룡사단 장병들의 단체 사진이었다. 사진 밑에 금속 명패에는 차 소장이 직접 고른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진짜 강함은 동료를 지킬 때 완성된다.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에게 그녀가 말했다. 이 사진이 이제 백룡사단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혼자의 작품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진격도의 모든 장병들이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회의실에 모인 모두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군인이 아니었다.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자랑스러운 창조자들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진격도의 겨울을 밀어내고 따스한 봄 기운을 실어왔다. 부대를 감싸던 혹독한 긴장감은 어느새 부드러운 연대의식으로 바뀌어 있었다. 변화는 더 이상 구호나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병사들의 일상 속에 사소한 행동과 눈빛 속에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깊은 밤 차지수 소장은 습관처럼 마지막 순찰에 나섰다. 요란한 지프 대신 그녀는 두 발로 조용히 막사 주변을 걸었다. 생활관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과거처럼 차가운 백색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주황빛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한 생활관 앞에서 멈췄다. 창문 너머로 한 선임 병사가 내일 휴가를 나가는 후임의 전투 배낭에 무언가를 몰래 넣어주는 모습이 보였다. 삐져나온 포장지로 보아 PX에서 파는 달콤한 초코바인 듯 했다. 누구도 시키지 않은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순수한 배려와 동료애의 표현이었다. 그 작은 행동이 지난 몇 달간의 그 어떤 극적인 사건보다 더 강렬하게 차 소장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거대한 개혁과 시스템의 변화도 결국은 저렇게 사소하고 따뜻한 마음 하나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부대에서 가장 높은 감시탑으로 향했다.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자 쏟아질 듯한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차가운 철제 바닥에 앉아 까마득한 어둠 속에 보석처럼 박힌 별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유난을 하사의 멍든 얼굴을 처음 발견했던 그 칠흑 같던 밤이 떠올랐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부패의 뿌리가 너무 깊어 도저히 뽑아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밤. 그러나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별은 가장 밝게 빛나는 법이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절망의 어둠을 밀어내고 수많은 별들이 재빛을 낼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으쪼렸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빛이 될 수 있어.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진격도의 연병장에서는 어김없이 아침 구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발소리는 더 이상 공포와 억압에 쫓기는 소리가 아니었다. 서로의 보폭을 맞추고 뒤처지는 전우를 이끌어주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건강한 심장의 박동 소리였다. 그들의 구령 소리는 더 이상 폭력적인 구호가 아닌 타인을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연병장을 가득 채웠다. 이제 진격도에서 그리고 해병대에서 유난을 하사의 멍자국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의 씨앗이 부대 전체를 나아가 군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한 명의 영웅이 만든 기적이 아니었다.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목소리를 낸 모든 이들, 침묵을 깨고 손을 내민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살아있는 역사였다. 부사관 학교 교관으로 떠나기 전 유난을 하사는 마지막으로 용기 카페에 메모지 하나를 남겼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라 외면이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모두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진격도의 푸른 깃발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찬란한 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차지수 소장은 굳게 다짐했다. 이제 해병대는 폭력이 아닌 용기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용기는 끝내 모두를 지킬 것이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언이자 새로운 해병대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녀의 푸른 맹세였다. 강철 나비의 날갯짓은 마침내 대한민국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